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생각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며 때로는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움켜쥔다. 불교에서 말하는 타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타견은 특별히 사악한 생각이나 악의를 품은 신념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나 인과와 연기를 보지 못한 채 굳어버린 시선이다. 많은 사람들은 타견을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신념이나 종교적 광신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타견은 훨씬 조용하고 평범한 얼굴로 나타난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다 운명 탓이라고 믿는 마음. 잘못된 결과가 생기면 늘 타인이나 사회를 먼저 원망하는 태도.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 어떤 원인이 되었는지 돌아보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생각들이다. 문제는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때 삶을 보는 눈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굳어간다는 데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인과와 연기를 보는 눈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해는 지식으로만 존재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머리로는 인과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즉각적인 판단과 단정 속에서 살아간다. 타견은 바로 이 간극에서 자라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체험하지 못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생각은 점점 굳어지고 그 굳어진 생각은 나를 보호하는 껍질처럼 느껴진다. 현대 사회는 타견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즉각적인 성공을 칭찬하며 실패의 원인을 개인이나 외부 탓으로 단순화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과정을 보는 힘을 잃어간다. 노력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건을 살펴보기보다는 단순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 원인이 운명이나 타인의 잘못일수록 마음은 잠시 편해진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분노와 좌절은 더 깊어지고 세상은 점점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타견에 사로잡힌 상태의 특징은 마음이 늘 바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해석한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지, 왜 세상은 나에게만 가혹한지, 왜 노력해도 보답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정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과와 연기를 보려는 시선이 빠져 있다. 질문의 방향이 늘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습관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 왔는지 바라보는 대신 이미 굳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만 반복된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른다. 무명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눈앞에 분명히 조건과 원인이 드러나 있는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로 덮어버리는 상태다. 타견은 무명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한번 지어지면 그 안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지만 그 집은 점점 시야를 가리고 숨을 막히게 만든다. 서울의 지하철 안을 떠올려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안고 이동한다. 그 중에는 오늘도 일이 풀리지 않아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인과와 연기를 놓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는 상사의 한마디를 인생 전체의 평가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한 번의 실패를 자신의 운명으로 규정한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고 그 감옥을 세상이 만든 것이라 믿게 된다. 타견의 위험은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고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며 분노를 정당화해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는다. 인과를 보지 못하면 선택도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반응이 반복되고 결과 역시 반복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더 확신한다. 여기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는 피해자라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누구 갑자기 바른 견해를 얻지 않는다. 타견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지금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묶고 있는지, 이 해석이 인과와 연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라고 권한다. 이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에는 틈이 생긴다. 이 글은 특별한 교리를 설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견에 끌려다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의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이야기다. 누굴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다. 타견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시선이기 때문이다. 인과 연기를 보는 눈은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각을 조금 느리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몇 사람의 삶을 통해 타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며 마음을 어떻게 좁혀가는지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려 한다. 그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일지도 모른다. 그 겹침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일 수 있다. 타견이란 무엇인가? 타견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무겁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타견은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 타견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어긋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인과와 연기를 보지 못한 채 굳어버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타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경험의 근거에 판단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 확신이 타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이것을 인과라고 하고 그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존하며 성립한다는 사실을 연기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는 불교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과와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는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수많은 조건들은 이미 지나갔거나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과정보다는 단순한 설명을 선택한다. 타견은 바로 이 단순화에서 시작된다. 일이 잘 되면 내 능력 덕분이고, 일이 안 되면 운이 없거나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식의 생각은 매우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진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저 사람은 특별한 운을 타고났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이때 사람은 더 이상 원인과 조건을 보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타견의 또 다른 특징은 생각이 굳어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들어와도 기존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해석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선택을 보기보다는 배경이나 운을 먼저 떠올린다.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구조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존의 믿음이 흔들려야 하는데
타견은 흔들림 자체를 불안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다. 좋고 나쁨의 판단 이전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겨났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시선이다. 하지만 타견에 사로잡히면 판단이 먼저 튀어나온다. 이건 부당하다. 저건 잘못됐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이 자동 반응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다. 누구 일부러 타견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편한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타견은 마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불안과 수치심을 잠시 가려준다. 하지만 이 보호는 임시방편에 가깝다.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다시 타견을 강화한다. 이 악순환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숙이 삶을 잠식한다. 인걸 보지 못한 믿음은 삶을 단절시킨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선택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로 만들어버린다. 이때 관계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갈등의 무대가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확신으로 굳어진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 세상은 냉정하다는 생각이 반복된다. 타견은 꼭 큰 신념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버스가 늦게 오면 오늘 하루는 이미 망쳤다고 느끼고 작은 실수 하나로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런 생각들 역시 인과와 연기를 보지 못한 결과다. 하나의 조건을 전체로 확대하고 순간의 결과를 본질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착각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통의 원인으로 본다. 고통은 외부 상황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견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배우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와 좌절에 머문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견해다. 타견에 머물면 삶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인과와 연기를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 같은 삶이 배움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타견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왜 나는 늘 같은 문제에서 넘어지는지, 왜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는지, 왜 관계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어긋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다. 타견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시선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한다. 한 사람의 일상과 그가 품은 믿음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지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타결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성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여지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인과를 무시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과와 연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먼저 반응하도록 배운다. 울면 달래주고,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고, 실수하면 혼난다. 이 과정에서 원인과 조건보다는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먼저 몸에 익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은 점점 결과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건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인과를 보지 못하는 믿음은 대부분 상처에서 출발한다.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진심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때 마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인다. 하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과 태도를 다시 바라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의 원인을 나 밖에서 찾는 길이다. 전자는 아프고 불편하다. 자신의 한계와 미숙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훨씬 쉽고 빠르다. 세상, 운명, 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음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방어기제에 가깝다. 하지만 같은 방식의 해석이 반복되면 그것은 곧 확신이 된다.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문장들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연스러운 진실처럼 자리 잡는다. 이때부터 사람은 인과를 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믿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만 경험을 해석한다. 현대 사회는 이 믿음을 강화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강조하고 그 과정과 조건은 단순화하거나 신화처럼 포장한다. 반대로 실패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운이 없었다는 말로 쉽게 정리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과정에 대한 인내를 잃어간다.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인과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진다. 인과를 무시하는 믿음은 시간에 대한 왜곡을 동반한다. 원인과 결과는 종종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만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오늘 한 행동이 오늘 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느낀다. 이런 태도는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다시 인과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더 극단적인 해석을 선택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교다. 타인의 결과를 나의 현재와 직접 비교할 때 인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서로 다른 출발점, 환경, 선택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눈앞의 결과만 남는다. 그 결과는 곧 불공정의 증거가 된다.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없는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조건을 지워버린 시선이 숨어 있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세상을 적대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인과를 무시하는 믿음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분노와 좌절은 이 믿음을 빠르게 굳히는 역할을 한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수록 사람은 생각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맥락을 살펴볼 여유가 사라지고 명확한 원인을 찾고 싶어진다. 이때 가장 쉬운 원인은 늘 밖에 있다. 상사, 제도, 가족, 사회, 운명. 이렇게 외부로 향한 화살은 잠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배움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믿음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시도를 줄이고 시도가 줄어들면 조건은 더 나빠진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의 태도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보다는 상대의 반응만 문제 삼는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경직되고 그 결과는 다시 믿음을 강화한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연기를 끊어내는 사고방식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하나씩 잘라내며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때 삶은 파편처럼 느껴진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이어지지 않고 매번 새롭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파편화된 인식 속에서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문다. 언제 또 나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과를 무시하는 믿음은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얕게 만든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 대신 단순한 정체성만 남는다. 운이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피해자. 이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인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인걸 보지 못한 믿음은 그 과정에서 선택된 임시 방편이다. 문제는 그것이 임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다. 방편이 진실이 되면 삶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 틀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언제 인과를 지워버리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결과만 보고 단정하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이 급격히 단순해지는지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다. 이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해가 시작되면 믿음은 서서히 느슨해진다. 나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김민수는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약을 마다하지 않았고 상사가 시키는 일은 웬만하면 불평 없이 처리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다음 승진 대상에 자신이 포함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달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승진해서 밀리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다른 해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쉬움 정도였다. 다음에는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그는 점점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밖을 향해 있었다. 상사는 특정 라인을 편애한다. 회사는 보여주기식 평가만 한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불평처럼 흘러나왔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확신이 되어갔다. 김민수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아침 회에서 상사가 그의 의견을 가볍게 넘기면 그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다.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상사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잘 보여서 저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해석한다. 그 순간 김민수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는 떠올리지 않는다. 이미 인과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그의 말투와 표정에도 조금씩 스며든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던 회 자리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려 한다. 더 잘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 자신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문제는 외부에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인과와 연기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김민수가 승진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조건이 얽혀 있다. 그의 업무 태도, 의사소통 방식, 상사와의 관계, 팀 내 역할, 회사의 구조적 문제까지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민수는 이 복잡한 연결을 보지 않는다. 하나의 결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해버린다. 운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가 되어버린다. 이 믿음은 그의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 퇴근길에 그는 종종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낀다.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에게 위협적인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언제든 자신을 평가하고 무시할 수 있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린다. 상사의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동료의 무심한 농담에도 상처를 받는다. 김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힘들었겠다는 말, 회사가 문제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 위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역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김민수는 타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었고 그 세계관은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다. 인과 연기를 보려는 시선은 사라지고 결과에 대한 해석만 남아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김민수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믿음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보호는 동시에 그를 묶어두고 있다. 만약 김민수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차분히 돌아본다면 불편한 장면들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회의에서 소극적으로 변한 자신, 상사와의 대화에서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 동료들의 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습관. 이런 장면들은 보기 힘들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익숙한 믿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진다. 인과를 보는 연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김민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승진 실패라는 결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의 노력도 조건 중 하나였고, 동시에 그의 소통 방식과 감정 상태도 조건이었을 것이다.
회사의 구조와 문화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이 모든 것이 얽혀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김민수의 삶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긴다. 모든 것이 운명이나 타인의 탓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틈이다. 이 틈은 곧바로 희망이나 긍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혼란과 불안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타견에서 벗어나는 첫 신호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본다.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잠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자신이 타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다. 인과와 연기를 보지 못한 믿음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왜곡할 수 있다. 이 사례는 타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서서히 바꿔놓는지를 보여준다. 결과에 대한 해석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이 다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 순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된다. 김민수의 삶 역시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이 순환을 계속 강화할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지는 그의 알아차림에 달려 있다. 연기를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경직. 연기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연기는 특별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삶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일은 혼자서 생기지 않고 수많은 조건이 만나 잠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보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경직되기 시작한다. 경직된 마음은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진 해석 안에서만 움직인다. 타견은 바로 이 경직된 마음의 상태에서 힘을 얻는다. 연기를 보지 못하면 세상은 고정된 실체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다.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다. 회사는 원래 불공평하다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문장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힘을 잃는다.
마음의 경직은 감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는 무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분노가 가라앉지 않거나 반복되는 실망 끝에 아예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태도 역시 경직의 한 모습이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잠가버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과의 접촉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연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특히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역시 수많은 조건의 결과인데 경직된 마음은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본다.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순간의 상황이나 상대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나를 무시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뛰어간다. 이 결론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이 더해지며 더욱 단단해진다. 그렇게 한 사람은 적으로, 한 관계는 실패로 고정된다. 이런 경직은 자기 자신을 향할 때 더 강해진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곧 자신의 본질처럼 느껴진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이런 선택을 한다는 생각은 인과와 연기를 완전히 지워버린 해석이다. 그 순간의 조건과 상황은 사라지고 고정된 자아만 남는다. 이 고정된 자아는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기준이 된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새로운 시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한다. 집착은 무언가를 붙잡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해석을 놓지 못하는 상태다. 연기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의 해석에 집착하게 된다. 이 해석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보호는 동시에 나를 묶는다. 집착된 해석은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고 삶을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가둔다. 경직된 마음은 시간의 흐름도 왜곡한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미래는 과거의 반복처럼 상상된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까지 미리 결정해버린다. 어차피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 굳게 만든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어렵다. 현재는 늘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다. 연기를 보는 눈이 사라지면 책임에 대한 이해도 왜곡된다. 모든 책임을 타인이나 환경에 돌리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만 지우는 극단으로 치우친다. 두 경우 모두 연기를 보지 못한 결과다. 실제 삶에서는 책임 역시 조건 속에서 나뉜다. 나의 선택도 조건이고 타인의 반응도 조건이며 환경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이 복합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면 마음은 늘 억울하거나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경직된 마음은 몸에도 영향을 준다. 이유 없이 어깨가 굽고 숨이 얕아지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 마음이 세상을 위협적인 곳으로 인식하면 몸은 늘 대비 상태에 놓인다. 이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고 일상의 작은 자극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 불교에서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견해가 굳어지면 삶 전체가 굳어진다. 연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은 자주 공정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공정함은 실제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춘 결과일 때가 많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이미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이 전제가 흔들릴 때 사람은 큰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조건에 따라 드러날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더욱 경직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경직을 억지로 풀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먼저 알아차리라고 한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 얼마나 쉽게 단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같은 해석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곧바로 부드러움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직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마음에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생긴다. 연기를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고정된 실체로 보던 것들이 사실은 조건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정이 시작되면 마음은 조금씩 숨 쉴 공간을 찾는다. 나도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며 관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 가능성은 아직 희미하고 불안할 수 있다. 경직된 마음은 익숙하기 때문에 풀리는 과정은 낯설고 불편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불편함을 수행의 신호로 본다. 굳어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통증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파견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한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영은 30 초반의 젊은 사장이다. 대학 시절부터 커피와 사람을 좋아했던 그녀는 졸업 후 바로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손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쌓아갔다.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되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믿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영의 마음 속에는
점점 더 고착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늘 외부의 요인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 경쟁 카페가 많다. 고객들은 점점 까다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박지영은 늘 매출 기록과 예약 현황을 먼저 확인한다. 이전 달과 비교하고 경쟁 카페의 이벤트를 살펴보며 오늘 손님 수가 부족하면 마음이 무겁다. 그녀의 생각은 이미 특정 방향으로 굳어 있다. 내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믿음이다. 카페의 조그만 문제도 크게 느껴진다. 커피 머신이 고장 나면 운이 없다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고, 재료가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 탓을 떠올린다. 이런 해석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처럼 시작되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 박지영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그녀의 마음속 해석이 결과 중심이라는 것이다. 매출 감소는 여러 조건의 결과임에도 그녀는 그 원인을 단순화한다. 홍보 부족, 메뉴 구성 문제, 직원과의 소통 문제, 서비스 품질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그녀는 대부분 외부 요인에만 집중한다. 이때 인과와 연기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이 믿음은 그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출이 줄어들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보다는 손님 탓, 경쟁 카페 탓, 경제 상황 탓으로 마음을 돌린다. 직원에게 불평을 하거나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다시 매출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는 그녀의 믿음을 강화하며 삶의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손님 감소라는 결과가 외부 요인의 문제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은 다시 행동을 경직시키며 경직된 행동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박지영의 감정도 이 믿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손님이 적거나 예약이 취소될 때마다 불안과 분노가 올라온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불안과 분노는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긴장이 풀리지 않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 마음과 몸이 함께 굳어가는 경험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박지영은 타견에 사로잡힌 상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외부 세계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삶을 지배한다. 결과를 단순한 원인으로 설명하고 조건을 보지 못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단순히 상처와 불안을 피하려고
자연스럽게 선택한 마음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타견에 사로잡히면 삶은 점점 좁아진다. 박지영은 손님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의 선택과 판단까지 경직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용기 대신 반복되는 실패를 예견하며 행동을 줄인다. 카페 운영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이 사라지고 단순한 생존 모드만 남는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마음과 삶을 지배하며 작은 행복조차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 상태가 변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박지영이 자신의 해석과 믿음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의 씨앗이 생긴다. 손님 감소를 단순히 외부 탓으로 보지 않고 메뉴, 서비스, 홍보 등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태도를 조금씩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시선의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의 공간이 넓어진다. 박지영의 사례는 타견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환경과 조건, 선택과 결과가 얽힌 현실에서 타견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삶이 영원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과 연기를 보는 작은 습관, 마음을 알아차리는 작은 연습이 쌓이면 반복되는 불만과 고통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 박지영처럼 일터에서 마음이 경직되는 사람은 일상 속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해석한다. 연기를 보지 못한 채 결과만 보는 습관은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삶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마음의 경직과 타견이 어떻게 다른 세대와 상황에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견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타견이 가져오는 삶의 신호들. 타견은 처음에는 작은 생각의 습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속에서 점점 더 많은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 신호들은 삶 곳곳에서 나타나며 우리에게 타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타견이 만드는 신호들은 주로 감정, 생각, 행동, 관계에서 나타난다. 먼저 감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살펴보자. 타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의 파동이 크고 잦다. 작은 사건에도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즉시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며칠간 기분이 가라앉는 시기다. 이런 감정의 반복은 마음이 이미 단단히 굳어 있다는 신호다. 인과와 연기를 보지 못하면 감정은 외부 사건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감정이 흔들리는 횟수와 강도는 타견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와 같다. 두 번째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신호다. 타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고 단정적이다.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고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며 쉽게 판단한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같은 문장들은 그가 만들어낸 타견의 신호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와 같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도나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타견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 속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 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먼저 나서지 않고 관망만 하는 행동이 반복될 때 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며 선택이 좁아진 신호다. 이전에는 적극적이던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마음이 타견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타견에 사로잡히면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줄어든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관계의 기준이 된다. 상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쉽게 상처받고 오해가 쌓이며 관계가 경직된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는 타견이 만들어내는 신호 중 하나다. 관계가 자주 좁아지고 마음이 외롭다고 느낄 때 이는 타견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표시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실패와 불만이다. 타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외부 탓, 운 탓, 환경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결과만 평가하며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모습은 타견의 가장 명확한 신호다. 이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 얽히면서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정이 자주 흔들리고 생각이 경직되며 행동과 관계가 제한될 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좁아진 듯한 느낌을 준다.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 반복되는 갈등, 성과의 부재는 모두 타견이 만들어낸 삶의 신호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호를 살펴보자. 대학생 이준호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즉시 교수나 제도를 원망한다.
공부 방법이나 준비 과정, 시간 관리와 같은 조건은 보지 않고 결과만 판단한다. 이때 그는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생각은 경직되어 있으며 행동은 소극적으로 변한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자신의 불운과 외부 요인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불만을 쏟아낸다. 관계는 경직되고 마음은 좁아진다. 이러한 모습은 타견이 만들어내는 신호의 전형적인 예다. 또 다른 예로 자영업자 박지영을 떠올릴 수 있다. 손님이 줄어드는 날, 그녀는 경제 상황이나 경쟁 카페를 탓하며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불만을 쌓는다. 감정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며 직원과의 소통도 소극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행동 패턴과 감정의 반복은 그녀가 타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여준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물어보고 생각이 단정적일 때 나는 모든 조건을 보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과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면 작은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조건으로 보고 내 선택과 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신호는 또한 경고 역할을 한다. 무시하면 마음과 삶 전체가 더 굳어지고 타견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진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신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된다. 감정의 파동, 생각의 경직, 행동과 관계의 반복은 단순한 문제나 실수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 타견이 만들어내는 신호는 개인의 특징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삶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마음을 좁히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고통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반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면 타견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이나 타인을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신호가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마음의 변화와 성장의 시작점이다. 타견은 강력하지만 알아차림으로 조금씩 힘을 잃는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젊은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타견의 신호를 살펴보며 어떻게 반복되는 패턴이 삶을 좁히고 마음을 경직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신호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타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타견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루 종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길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타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태도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가? 내 행동과 관계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혼란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타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정한 해석과 패턴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낀다. 그 안정감은 외부 세계에 대한 편협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틀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혼란이 나타난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 직장인 김민수는 항상 승진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그동안 그는 상사, 회사, 운명을 탓하며 마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시작하면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한다. 왜 상사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했는가? 왜 나는 항상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는가를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아차림은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건과 인과를 보는 훈련과도 연결된다.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조건들이 작용했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승진 실패에 의해서 김민수는 자신의 업무 태도, 상사와의 소통, 팀 내 협력, 회사의 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결과를 단일 원인으로 단정했던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진다. 또 다른 사례로 자영업자 박지영을 생각해보자. 손님이 줄어드는 날, 그녀는 처음에는 경제 상황과 경쟁 카페만 탓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메뉴 구성, 서비스 방식, 홍보 전략 등도 조건임을 깨닫는다. 결과와 조건을 동시에 보는 시선은 마음의 작은 여유를 만든다. 여유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직원과 소통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작은 변화가 가능해진다. 알아차림은 감정과 생각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견에 사로잡히면 감정은 외부 사건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감정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감정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이유와 조건을 관찰하면 그 화를 행동으로 바로 표출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경직을 서서히 풀어준다. 알아차림은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어떤 감정과 생각이 반복될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직장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된다. 이 단순한 질문이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출발점이다.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조건과 선택을 이해하게 된다. 이전에는 외부 요인만 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시선은 결과를 단순화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균형을 잡게 만든다. 이 균형은 곧 마음의 유연성으로 연결된다. 알아차림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타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도 단순한 결과로 판단하며 관계를 좁힌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상대방 역시 다양한 조건 속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상대가 불친절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조건과 연기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관계의 경직을 풀고 마음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알아차림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의 습관은 오래도록 굳어 있었고 타견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알아차림을 시작한다고 해서 즉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행동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작은 순간마다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결과만 보는 습관을 멈추는 연습이 쌓이면 점차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을 수행의 시작으로 본다. 수행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다.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경직되고 행동이 반복될 때 이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찰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알아차림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판단보다는 관찰을 선택하는 태도는 관계의 질을 높인다.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연습하면 타인의 행동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알아차림은 또한 작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의 경직을 깨닫고 조건과 인과를 관찰하면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여유를 갖는다. 작은 실험, 새로운 시도, 관계 속 작은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은 점차 삶을 확장시키고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끊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은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루 한 번 혹은 몇 분 동안이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관찰하는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타견의 습관은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번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을 반복하면 마음속 굳어있던 틀은 서서히 풀리고 삶의 시선은 점점 넓어진다. 알아차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과 불편함을 경험한다. 익숙하게 굳어있던 타견의 패턴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히 관찰과 인식의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과 삶의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 변화는 외부 사건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변화다. 직장인 김민수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오랫동안 승진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상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화내거나 좌절하는 순간을 주목하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조건을 살펴보았다.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재검토하고 팀 내 관계와 소통 방식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승진 결과를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여전히 있었고, 결과 중심적 해석도 여전히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관찰을 반복하며 그는 조금씩 선택의 여유를 느꼈다.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상사의 피드백을 조건 속에서 이해하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행동은 점점 달라졌다. 회의에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던 모습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동료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원활해졌다. 자영업자 박지영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다. 손님이 줄어드는 날, 처음에는 외부 요인만 탓하며 불만을 쏟았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메뉴 구성, 서비스 방식, 홍보 전략 등 조건을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기존 메뉴 중 반응이 좋지 않은 아이템을 교체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조금씩 강화하며 직원과의 소통 방식을 조정했다.
이러한 작은 시도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았지만 반복과 관찰을 통해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마음도 이전보다 여유로워졌고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알아차림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은 반복되는 패턴을 깨는 것이다. 타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사람은 동일한 감정과 생각, 행동을 반복하며 삶을 좁힌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그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고 선택을 바꾸면 삶의 폭이 넓어진다. 작은 선택과 변화가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유연해지고 결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청년 대학생 이준호의 사례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할 때 항상 교수나 제도를 탓하며 좌절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연습하며 자신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건과 원인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 시험 결과를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파동이 줄어들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었다. 알아차림을 통해 얻는 변화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나타난다. 감정을 관찰하고 조건과 인과를 이해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전에는 피하거나 회피하던 상황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마음에 또 다른 여유를 준다. 이 과정을 통해 타견의 힘은 점차 약화된다. 또한 알아차림은 관계 속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전에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결과로 판단하며 갈등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행동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직장, 가정, 친구 관계에서 이러한 이해는 관계의 경직을 풀고 소통과 협력을 증가시킨다. 마음의 유연성은 결국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알아차림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하루 동안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관찰하는 습관, 반복되는 패턴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연습은 타견의 습관을 조금씩 약화시킨다.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삶의 질과 마음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달라진다. 작은 순간마다 선택의 여유를 느끼고 마음의 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또한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를 확장한다. 이전에는 결과만 보며 단정했던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조건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줄어든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택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긴다. 이 인식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기 성장과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실제 변화는 점진적이고 꾸준함 속에서 나타난다. 감정의 흔들림, 경직된 생각,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작은 선택을 바꾸는 연습을 통해 마음과 삶이 점차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체적인 균형과 유연성을 만들어낸다. 알아차림은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준다. 과거의 패턴과 습관을 인식하면 미래의 선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과 생각, 행동을 조건과 인과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 해결과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을 통한 변화는 타견의 힘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타견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관찰하지 못할 때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면 타견은 점차 힘을 잃는다. 마음의 유연성과 삶의 여유가 회복되면서 사람은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조건과 인과 속에서 삶을 보다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경직과 타견의 패턴을 인식한 사람은 삶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전환이나 일시적인 긍정적 감정이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감정과 생각의 처리 방식, 행동과 선택의 폭 모두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타견에서 벗어난 삶은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로 시작되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삶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직장인 김민수의 경우 승진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던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조건과 선택을 함께 고려하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이전처럼 두려움과 긴장에 휩싸이지 않는다. 상사의 피드백을 받을 때도 감정을 통제하고 결과를 단순히 평가하지 않으며 상황 속 조건들을 함께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팀 내 신뢰가 쌓인다. 마음의 경직이 풀리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성취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자영업자 박지영도 타견에서 벗어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 손님이 줄어드는 날에도 단순히 환경 탓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와 운영 방식에서 개선할 점을 찾는다. 메뉴 구성과 홍보 전략을 조금씩 바꾸고 직원과의 소통 방식을 조정하며
작은 실험을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적 관찰과 선택이 쌓이면서 카페 운영은 점점 안정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박지영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살던 과거와 달리 내일의 업무를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타결에서 벗어난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이다. 타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단일 결과로 판단하며 쉽게 상처받고 갈등을 반복한다. 그러나 알아차림과 관찰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판단과 반응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줄이고 신뢰와 협력을 높이며 관계에서 마음의 경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선택과 행동의 폭을 넓힌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익숙한 패턴 속에서만 행동한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경직을 풀면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개인 생활에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삶의 질을 점차 향상시키고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또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의 깊이를 확장한다. 이전에는 실패와 실수를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으로만 해석했지만 알아차림과 조건 속 관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택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기 성장과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감정과 생각을 조건 속에서 바라보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인식하며 선택의 여유를 갖는 경험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든다. 마음의 유연성은 스트레스와 압박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된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상생활, 직장,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타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 갇혀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제한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경직을 풀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수용할 준비가 된다.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태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 타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수행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은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관찰과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생각이 경직될 때,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이를 인식하고 관찰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자기 책임과 선택의식을 강화한다. 타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외부 요인과 결과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선택을 인식하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책임 의식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중요한 요소다.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동시에 자유와 평온을 가져온다. 반복되는 불만과 좌절, 판단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대신 마음의 여유와 선택의 폭을 경험하게 된다. 감정과 생각을 조건 속에서 이해하고 행동을 선택하며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은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든다. 이는 외부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가능한 변화이며 내 마음의 시선과 선택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임을 보여준다. 알아차림과 수행을 지속하면 타결은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의 경직이 풀린다. 삶의 반복되는 패턴과 고정된 해석에서 벗어나 조건 속에서 균형 있게 선택하며 감정과 행동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 일상 경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타결에서 벗어난 삶은 지속적인 수행과 실천을 필요로 한다. 마음이 다시 굳어지고 타결의 패턴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과 알아차림, 선택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음의 유연성과 삶의 여유를 유지하고 타견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종합하면 타견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며 결과 중심적 사고와 반복적 패턴 속에서 삶을 제한한다. 그러나 알아차림과 관찰, 조건 속에서의 선택을 통해 타견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음과 삶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지속적인 실천과 수행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람은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